이 방송은 2019년 10월 17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여순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토론회에서 전남대 정명중 교수가 국가폭력과 증오체제란 주제로 강연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국가폭력과 증오체제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인간의 감성,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이모션 정도 될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슬픔, 기쁨, 분노, 증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증오라는 게 사실 이 발표문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에 왔을 때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사실 문제지 않겠냐. 결국 그 말은 민주화가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화두일 텐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에 내재한 이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표문의 그 목차를 보시면 지금 그 서론하고 결론 빼면 두 개로 되는데요.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운 용어를 지금 새롭다고 할 수도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증오체제라는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오체제의 기본을 20세기의 그 총력전 체제로까지 끌어올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력전 체제 하시면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는 총력전 체제 기원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국가폭력은 증오체제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재생산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 전제하에 제가 제 전공이 이제 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소설 텍스트 하나를 분석해낸 겁니다. 크게 이제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적당히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읽을 부분을 좀 읽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감성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그 시민들을 지배하는 감정이 뭘까 뽑아봤더니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만성적인 신경질입니다. 그렇죠? 짜증, 신경질, 짜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혐오 같은 겁니다. 나는 뭐 학대하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 원한, 내지는 증오, 그 다음에 혐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봤더니 체념이나 냉소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감정이 뭐냐. 물론 이제 긍정적인 그 감정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그 중에도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증오라는 문제인데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뭐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 굉장히 심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증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내지는 굉장히 심각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증오는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온갖 부정적 감정들 기저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무차별 폭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감정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자동화된 내지는 에토스화된 증오인데요. 이 증오는 그래서 주로 이제 무의식이나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전의식 단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의식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의식화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 개인이나 집단들이 굉장히 뜬금없는 행위를 했을 때, 뜬금없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럴까 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증오라는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행동을 보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한자로 억하심정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런 짓을 할까?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증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우리 강정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태극기 들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도대체 상식의 궤를 이렇게 벗어난 이 행동도 도대체 어떤 기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전형적인 증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증오의 감정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오의 기운을 오늘날 뭐 신자유주의 체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총력전 체제로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총력전은 뭐 영어로 하면 토탈 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끄지고 와서 다 소모하고 말아야 되는 이런 전쟁 형태가 총력전의 형태인데요. 이 총력전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쟁에 대한 고전적 정의가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라는 전쟁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전쟁을 정치의 연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총력전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 명제가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바로 전쟁의 연장이 된다는 이런 식의 이율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화, 전쟁이 일상화되지는 일상이 전쟁화되는 이런 형태를 낳게 되는데요. 결국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35쪽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의 그 모순이나 문제점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한국 문화를 전쟁, 특히 이제 총력전 체제라는 이 구도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총력전 체제를 식민지 시기와 식민지 이후로 양분할 수 있는 20세기 한국사를, 그러니까 20세기 한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총력전 체제의 경험이지 않겠는가. 어쨌든 우리가 일제 시기에 총력전 체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일제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모하에 우리가 동원당하고 했었기 때문에 총력전 체제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총력전 체제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 과정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를테면 식민지 시기, 그 다음에 해방과 분단, 그 다음에 한국 전쟁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독재체제의 식으로 특정 마디를 지표 삼아서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그래서 이 총력전 체제의 지속, 그 다음에 반복, 변주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한국 근현대사가 지니고 있는 이런 마디들은 사실 조금 괄호를 쳐도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 말은 또 그렇습니다. 보통 세계대전 당시 이 체제를 보통 열전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핫워가 되죠. 뜨거운 전쟁이라는 수로 쓰고,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시대를 보통 냉전, 그러니까 콜드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의 시대를 탈냉전 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관습으로부터 사실 조금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이 구조적 반복,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쪼개고 나누는 이런 방식의 관습으로 벗어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역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집단 무의식 같은 것들을 포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사회를 설명할 때 분단체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증오체제라는 용어로 재규정, 그 다음에 재소술해봐야 된다. 물론 이게 지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폭력들이 바로 이 증오체제를 계속 형성하거나 고착화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한국 사회 증오체제 형성의 기원으로 20세기 총력전 체제의 어떤 경험과 이념을 소환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증오체제 형성의 이 극적인 내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플롯 내지는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천우의 소설이 있습니다. 복두운동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5쪽의 두 번째 제2장입니다. 자, 체화된 전쟁이라는데 영어로 인바디드, 그러니까 몸에 각인된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벌린 전쟁이 아니라 이미 몸에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욕망의 수준에 각인된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총력전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프러시아군 태역 장군이었던 루덴도르프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총력전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20세기를 그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기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치타 쇼조라는 이 학자는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섰던 학자인데요. 후치타 쇼조 같은 경우는 이 전쟁 형태의 전체주의가 불러온 그 끔찍한 사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35쪽 밑에 인용문인데요. 보시면 좀 36쪽입니다. 그래서 가요가 모든 요소들을 끌어다가 몽땅 소모하고야만은 무제한 전쟁,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무제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놈이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이 그래야 끝나는 전쟁인데. 문제는 이 무시무시한 이 전쟁 형태의 전체주의가 정치 형태의 정치 지배의 전체주의로 반드시 이렇게 규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온 이 사회적 관계성의 개념을,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적 관계들은 다 그냥 파탄나버리잖아요. 파탄 나는 거, 내지 이걸 무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영속하려는 시도, 어떻게든 지속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감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 불안정성이 그대로 제도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고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연장하기 때문에 불안, 공포, 원한, 이 불안정성이 그대로 제도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옮겨놨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이 근대 정치 권력의 전략은 전쟁 상태를 평시에도 그대로 연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침묵의 전쟁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전쟁의 효과가 육체에 각인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총력전 하게 되면 전방과 후분,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이 사람의 신체에다 등록되고 이념 형태건 규율 형태건, 그래도 저는 이거를 체화된 인바디 무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봤던 겁니다. 이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어떤 사례들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 효과는 분명한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일상의 시민들을 인공의 자연상태, 여기서 자연상태는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건데 뭐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늑대인 상태입니다. 자연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못 믿어요. 서로 못 믿고 그냥 적으로만 보이는 그런 상태. 인공적인 자연상태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게 합니다. 불신. 서로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못 믿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고립되게 됩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죠. 이 외톨이들의 마음을 또 지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어때요? 유리한 지도자라든지 어떤 큰 힘이 있는 어떤 전체 속으로 수렴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그래서 어떤 역설이 펼쳐지냐면 철저한 개인주의가 이 전체주의하고 모순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 뿔뿔이 흩어진 이 개인주의가 전제가 된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3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화된 전쟁을 전쟁의 보편화, 그래서 전쟁 정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정치라는 건 뭐냐면 명백히 교전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만으로 이 전쟁 수행이 모델이나 원리에 있던,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평화시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수행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원칙에 의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전쟁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쟁 정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폭력화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지배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적과 동지 이 원칙이 강하게 제시되면서 이 적으로 지목된 대상을 철저히 부정, 쉽게 얘기하면 절멸, 저거를 끝까지 끌통을 파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말해서 한 그 민족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내전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정치 갈등이 구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내전하고 정치 갈등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 이게 바로 이제 전쟁 정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런 적과 동제 이부법 내지는 이 정치적인 것이 잘 잡게 되면서 증오와 적대성의 과잉 생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는 그 특징 때문에 적인 거죠. 이게 빨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덕적으로 뭐 악해서도 아니고 뭐 몰골이 뭐 추해서도 아니고 그냥 적으로 간주되면 적이 되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이 과잉 적대성의 이념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공주의 같은 반공주의가 되고요. 어쨌든 이 전쟁 정치를 이끄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이데올로기 차원인데요.
반공주의라든가 반인종주의 같은 거죠. 이데올로기 차원.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차원입니다. 개헌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 등의 제정과 집행 이런 차원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공권력의 행사 방식이죠. 그러니까 경찰이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 정치를 실현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감성적 차원을 덧붙여야 된다. 감성 차원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데올로기 차원이건 법적인 차원이건 그 효과가 유지되거나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어떤 생활 감각 같은 거, 그 다음에 심정, 나는 오늘 어떤 심정이다, 내 기분,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지만이 이데올로기적이거나 법적인 부분들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하찮아 보이는 이 감성적인 얘기들조차 현미경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용어가 바로 뭐냐면 감성체제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증오체제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데요. 이 감성체제는 이를테면 한 사회에 다양하게 있는 어떤 이 감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거기에 어떤 힘을, 방향을 부여하는 큰 이야기, 거대서사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커다란 영광로 같은 형태로서 이질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싹 끌어와다 녹여가지고, 이를테면 이게 자칫하면 다른 지배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런 게 이제 감성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써놨는데요. 38쪽에 보시게 되면 그 부분 설명입니다. 먼저 에토스 형태로 된 증오란 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 강하고 강둑을 비교하게 되면 이 강이 흐르면서 강둑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강둑이 만들어진 것은 동시에 뭐냐면 이 강물의 흐름도 같이 규정하는 그 관계입니다. 에토스라는 게. 그러니까 에토스는 뭐라고 제가 적이했냐면, 이를테면 구조화하면서 동시에 구조화되는 이 감정들의 표준화된 체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는 20세기, 특히 이 지구체제가 20세기 총력전 체제의 어떤 지속, 반복, 변주를 가능케 하는 내재적 원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이 지금 절의 고도의 기이한 논리. 이거 뭐냐면 섬이죠, 섬. 완전히 그냥 고립된 섬에서 일어나는 놀이라는 형태로, 여기서 놀이가 진짜 놀이가 아니고 굉장히 잔인한 놀이로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나온 더 퍼스트 퍼지라는 SF 스릴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3년에 처음 나온 소위 말해서 퍼지라는 영화 시리즈의 그 브리퀄, 그 기원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고요. 극심한 경제 위기에 몰린 미국이 배경인 그 영화인데, 실업률하고 범죄율이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하면 그거 이제 파시스트를 방불케 하는 NAFF, 제가 찾아봤더니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NAF라는 이 새로운 정당에 출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목표가 나라의 재건입니다. 나라의 재건. 이 정치 슬로건이. 그래서 어쨌든 정권을 잡죠. 이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퍼지 프로젝트라는 이 영화 이야기인데, 퍼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골자가 그겁니다. 시민들에게 1년 중에 하루 12시간의 시간을 줘요. 이 12시간의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어떤 범죄도 허용하는 거예요. 살인이든 방화든 어떤 범죄도 허용하는 그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죠. 목적이 뭐냐면 이런 사회적 정화를 통해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게 이 정부의 목표예요. SF 영화죠, SF 영화. 그래서 이 정부는, 미국 정부는 뉴욕의 스탠슨 섬, 뉴욕 5개 섬으로 구성되는데 한 섬을 특정해요. 특정해놓고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이 실험 참가자들이 누구냐면 굉장히 저그에 차있는, 그냥 누구만 보면 바로 여기 현장에서 이제 죽여버릴 것 같은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있는 그 몸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데, 이 생사를 걸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제 물어뜯는 살풀긴경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방송에 생중계를 해요, 또. 생중계를. 웃기는 일이죠. SF 영화니까 뭐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지상 최대의 쇼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이 예외 상태, 뭐 여러 영화를 쓰죠. 뭐 조르주 아간편도 쓰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예외 상태의 국지적 창출과 그 효과의 전방위적인 확산을 통해서 국가를 정상화한다 이런 내러티브가 되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이제 조잡한 영웅물로,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가 이 설정은 재밌었는데 그 갱스터가 되게 각성을 해가지고 정부 군무에 맞서서 싸워서 이긴다 뭐 이런 개똥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끝나버려서 되게 됐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이 증오 포퓰리즘, 그 다음에 그 참상에 대한 일종의 그 알레고리일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증오 이벤트가 고립된 섬에서 일어난다. 고립된 섬에서. 통제된 섬에서.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국가폭력을 보게 되면 지정학적 의미에서나 은유적 의미에서 어떤 섬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찰한 논문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제주 4.3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섬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순이나 뭐 광주 5.18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부가 완전히 두절된, 철저히 고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지정학적으로나, 운유적으로나. 그래서 5.18을 회고하면서 소설가 임철우가 했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39쪽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광주라는 도시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뭐 제주, 여수, 순천 등의 도시를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 절의 고도의 절망감, 철저히 고립되고 갇힌 상태에서 어느 이유도 도와주지 않는 그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절의 고도의 내러티브, 절의 고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곡두운동에도 사실 그 절의 고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놓고 있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거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좌익분자들을 이렇게 방면한다는 명목하에 그 군인들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마을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 좌익분자를 소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꼭두운동회가. 제목이 참 명랑하죠. 꼭두운동회. 그러니까 아이 시선에 봤을 때 이 좌우로 나눠놓고 했었던 이 모양 자체가 운동회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 소설의 앞부분은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군인 인민군으로 들어왔다가 좌우로 나눠놓고 한쪽에서 막 살았다고 이렇게 만세 불렀는데 결국은 인민군이 아니라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뒤바뀌게 되는 이 절묘한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논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39쪽에 보시면 아마 그 시각화, 그러니까 임철우 소설가도 그 소설에서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그대로 해놔요. 그러니까 39쪽에 밑에 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논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이렇게 네모 이렇게 모양으로 새끼줄을 쳐서 만들어요. 이어 주민들이 이제 새끼줄 가운데 칼을 채우면 이렇게 다 몰아넣죠. 가운데 칼에다가 주민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그 자리를 잡도록 한 다음에 새끼줄 좌우편으로 이 사람들 나누는 겁니다. 좌쪽, 우쪽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이 놀이가 이제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진행 용어는 총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했던 건 바로 이 놀이가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뒤따라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선 우리가 보통 그 마을 인심이라고 부르죠. 마을 인심이라고 불리곤 하는 이런 감성적 자질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마다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을 이 특유의 친밀성, 그 기반 자체를 철저하게 깨트려야 된다. 완전히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뿌리에서부터 붕괴시켜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쪽에 보시면 그 인용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운동장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서로 잔뜩 긴장된 시선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움찔움찔한 그런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다정한 이웃이거나 친척이었을 주민들이 불현듯 어정쩡하고 대면대면하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운동장으로 지금 모이면서요. 그래서 의심과 경계의 시선을 주고받고 극도의 긴장감이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척이거나 이웃이거나 떡도 돌려서 먹고 아주 이도 도와주고 했었던 사람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뭘로 보이냐? 내 생존을 노리는 어떤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고 공동체는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이 총격전 체제를 평상시에도 영속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 불안정한 감정들을 그대로 제도화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의 그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상호불신이죠. 서로가 못 믿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의 자연상. 제가 이 인공이란 말을 쓰냐면 원래 토마스 홉스가 이 국가라는 디바이어더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상태가 전제예요. 자연상태에서 뭐냐면 인간은 서로 늑대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려야 돼. 전쟁 상태에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 개인들이 권력을 양도함으로써 이렇게 국가가 태어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게 토마스 홉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상태라는 거죠. 서바이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생존 사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겁니다. 비렐름 라이라는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분석했던 학자가 인간의 인성구조를 세 가지로 나눠놓습니다. 첫 번째가 층위가 뭐냐면 굉장히 수줍어하고 부끄러움도 타고 얌전하고 그런 층위입니다. 첫 번째 층위가. 세 번째 층이 뭐냐면 이 층은 굉장히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유대하는 굉장히 사회성을 갖고 있는 층이고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층입니다. 두 번째 층. 두 번째 층이 뭐냐면 잔혹하고 가학적이고 음란하고 욕심과 신심하는 그런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체면을 드러내야 된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 번째 층이 솟아나는 경우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인터넷 보다가 익명 게시판에 댓글 달리죠.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 이게 내가 익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그냥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되는 거죠. 욕, 써놓고 이렇게 사악한 것들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런 생존사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사회 위로 이렇게 역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인공적인 자연 상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놀이의 어떤 내적인 내지는 악마적 활력과 박진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게임 메이커가 필요하죠. 놀이니까. 제가 이 놀이란 말은 진짜 재밌어서 놀이가 아니라 비극적인 건데 그래서 이 게임 메이커가 필요한데 차라리 저는 이 사람들이 바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희곡 역곡을 하자면 알라조 정도 될 텐데 굉장히 허풍이 강하고 결국 뒤에 가서 이렇게 퇴락하는 인물이 이제 바보들인데 이런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소설에서는 소금장수라든지 대장장이 애꾸눈, 구두수성공, 완장패를 완장을 참. 그러니까 군인들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오니까 거기에 이제 혹한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를 확인하고 굉장히 감격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계급적 멸시라든지 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를 재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에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상당히 흥분되고 가슴 벅찬 일이죠. 지금까지 쫙 계급의 밑바닥에 있다가 내가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일종의 완장 효과인데 완장 효과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야말로 일상의 인지와 판단을 확 압도해버리는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지 않았을까 모르겠고 군대 가가지고 가만히 여기 있다가 견장 딱 차면 달라지잖아요. 푼색 견장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진 경우가 여기 완장 효과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완장 패거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웃을 적발하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자 이쪽으로 갈 사람, 저 사람은 이쪽으로 갈 사람.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완장 효과인데 완장 효과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열등했던 사람이 이제 우월한 사람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열등했던 과거를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인지상정이다. 현재의 나를 긍정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걸 지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가끔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나 어떤 집단을 배격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감정하고 연동된다는 거죠. 그 예를 지금 41쪽에 드러났는데요. 41쪽의 그 소설의 예문입니다. 이 정미소집 사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정미소집 사내를 이렇게 그냥 뺨을 후려고 갈기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미소집 사내를 폭행한 청년은 완장 패거리 쪽이죠. 과거 그는 이 정미소집 사내의 딸을 사랑했어요. 딸을 사랑했는데 이 정미소집 사장은 이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죠. 왜?
이 청년이 보면은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 그다음에 가게 자체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결국은 두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딸을 다른 동네에 시집 보낸 거죠. 이 가난한 청년으로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완장패거리 죠.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무저 같은 게 아닙니다. 타인의 어떤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뒤바뀐 이 우열, 예전에 내가 열등했고 너가 우월했지만 이제 내가 우월하고 넌 열등하다. 이걸 가비지키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 가서 이렇게 싸다구를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주권이 웃습니다. 이 청년이 그 사례를 보고. 이게 전형적인 카타르시스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써놓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은 좌와 우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근데 이 소설의 그 클라이막스는 그거죠.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놀이의 계단론의 이 배불뚝이 아군 부대장하고 매브리코 적군 장교가 서로 그 악수를 나누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완전히 속았고 여기서 판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처음에 만세하고 있었던 이 팀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익분자로, 소위 우파로, 우익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었대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우익이죠. 죽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저 장면을 보고 나서 만세를 부르죠. 만세를.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환희, 감격을 주체 못하는 거죠. 문제는 이 의심스러운 기쁨의 감정이 뭐냐. 이게 바로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증오의 감정이더라. 사실은. 이 완장 패거리 속에서 나타났던 감정도 증오였지만 우익분자로 분류됐다가 이제 죽었구나 해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느꼈던 이 사람들의 감정조차도 증오이더라는 거죠. 증오. 그래서 증오의 감정에 의해 이 증폭되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죽음의 족쇄를 참으로 자연스럽게 새 기준을 넘어 저쪽 사람들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만세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자들의 내면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공격적인 사디즘인데 가학적인 거죠. 가학적인. 그래서 이 완장 패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 별로 거리가 없던 안타깝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은 친척이고 이웃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떡떡 돌리고 같이 나눠 먹었던 친밀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오를 통해서 서로 갈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더 재밌는 대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굉장히 썸뜨감, 기시감, 데자뷰라고 표현했던 대목인데요. 42쪽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주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대목인데요. 성직자 역시 뭐 사람이죠.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희열을 주체 못하는 것도 당연한데 여기서 우익 쪽으로 분류됐던 목사가 이제 살았다고 하는 그 감격에 이렇게 하는 대목인데 문제는 이 목사의 심리가 악에 대한 용서의 수상, 용서의 기도문에서 응징, 그러니까 능면의 수사 쪽으로, 기도 쪽으로 그야말로 무비판적, 무반석적, 비인지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해서 완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 재현하는 자라는 이 허구, 이 완장이 만들어내고 이 활성화시킨 증오가 신념의 형태로, 종교적인, 신학적인 형태로 포개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완장이 이야기했던 증오나 이 목사가 지금 발산하고 있는 증오가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42쪽에 중간 정도 나옵니다. 종교적 신앙 형태로 둔갑한 증오보다 더 끔찍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마 어렵다. 저는 태극기 부대에서도 숱하게 그걸 목표로 합니다. 이 증오의 감정하고 신앙의 똘똘 붙었을 때 도대체 어떤 식의 이 폭력적인 언동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그래서 그 숱한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대신에 임철우 선생의 다른 소설 붉은방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설 붉은방에는 소위 말해서 공안형사가 등장합니다. 공안형사. 이 공안형사가 고문 기술자예요. 고문 기술자고 게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최달식이라는 지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가 인용했던 부분은 그 인물의 증오하고 독솔로 가득한 그 어떤 육성이죠. 그래서 그의 풍모를 굳이 표현해보자면 그는 그야말로 완장을 차고 있는 사제다. 이 슈란식이 아닌 거죠. 완장을 차고 있는 사제다.
그래서 타자, 그러니까 빨갱이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싹 죽이고 말겠다는 이 가공할 공격성과 이 무자비한 폭력적 충동이 기만적인 선민의식, 나는 선택받아서 선민의식과 더불어 종교의 의장, 그러니까 종교랑 외피를 걸치고 그냥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게다가 이 천국 강림이라는 신의 소명을 받드는 자이자 빨갱이 박멸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선지자, 사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증오의 신학인데, 제가 봤을 때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증오가 단순히 주고받고 사라지는 감정으로 이렇게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체계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수준이 이게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버렸죠. 죄송합니다만 그 결말 부분을 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말은 바로 그래서 다른 감성 체제를 상상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임철우의 소설이 증오 체제라는 태제를 입증해주거나 표현해주는 유일한 텍스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제 직관 수준의 판단에 의한다면 잠정적으로 저는 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이 증오 체제 형성 혹은 고착화의 내러티브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과거 총력전 체제에서부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결국 소설 이 곡두 운동의 변형 내지는 변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 증명은 뒷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명백히 실론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사례들을 검증하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를 한번 이렇게 토파서 봐보고자. 그러니까 거시적 차원에서 20세기의 각종 국가폭력의 문제는 물론 한국 문화 전체를 증오 체제의 형성과 재형성의 과정으로 성찰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또한 이 글은 불과 몇 년 전 증오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목표로 국제 증오 연구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된 바가 큽니다. 이처럼 증오 연구가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지구촌 차원에서 증오 내지 혐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증오가 고착화 내지는 제도화된 사회에서 아무리 연대 내지는 환대, 연대와 공감의 정치를 이야기해봐야 자칫 진보니 보수니 하는 따위의 진영 논리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적 적대성을 재생산하는 빌미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오체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계기와 요소들을 탐구하고 그 요소들이 작동되는 방식을 철저히 의식화. 아까 이 증오 감정은 주로 이제 무의식이라든지 전의식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화하는 것, 그다음 그 패턴을 만들어보는 것, 그다음 것들을 목록화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급선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증오체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구조나 작동 원리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그 수준에서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경험, 국가폭력의 과정 속에서 증오체제와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강요된 이 비인간화 프로젝트의 균열을 일으켰던 정치적 기획들의 명멸은 뭐냐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 명멸을 포착하고 의미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아까 우리 강정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피해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굳이 그 발트 베냐민을 흉내내서 말하자면 역사의 야만적 지속성, 역사는 야만성이 어떤 지속인데 이 지속성을 폭파시키는 정치의 표식들을 읽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1980년 5월 광주의 해방공동체와 이 시민군의 형상은 증오체제, 20세기 증오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 감성체제의 가능성과 그 현존을 보여준 사건, 그러니까 정치의 표식들을 보여줬던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이거를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역사에 지속된 어떤 야만성을 정지시켰던 표식들로서. 물론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나 단독성이 유독 광주의 5.18에만 있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상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 그러는 순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명멸했던 저 무수한 표식들을 거의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4.3, 그 다음에 11.9 내에서도 그 역사의 어떤 야만성, 그 지속성을 정지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